안녕하세요. 미솔쌤의 한국사 시간입니다. 오늘은 호란과 조선 후기 정치 변화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는 외란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외란 이후 선조가 죽고 왕이 된 사람은 광해군이었습니다. 광해군은 선조가 의주로 피난을 갔을 때 그를 대신해서 전쟁을 수습했던 사람이었어.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전쟁의 참혹성을 많이 느꼈겠죠. 그래서 광해군은 전쟁이 끝난 뒤 여러 정책을 추진하는데요. 당시 조선에 가장 필요한 게 뭐겠어? 전쟁으로 인해 망가진 조선을 다시 되살리는 일이야. 전후 복구 사업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불타버린 호적이나 양안을 다시 만들었고요. 또 망가진 땅들을 다시 농사지을 수 있도록 개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중립외교를 실시합니다. 자, 이 중립외교란 당시 상황을 좀 보면 이 시기 중국에서는 명나라가 망해가고 있었고 그 틈을 타 여진이 성장하더니 결국 누르하치가 여진을 통합하면서 후금이라는 나라를 세웁니다. 그 뒤 후금은 명과 전쟁을 하기 시작하는데 혼자 후금의 군대를 막기 힘들었던 명은 조선에 후금과 싸울 군사를 요청해요. 그런데 광해군 입장에서는 너무 난처한 거야. 가뜩이나 외란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조선의 상황도 안 좋은데 또다시 조선에 전쟁이 일어나는 걸 원치 않았어. 게다가 당시 국제정세를 보면 명은 이제 지는 해고 후금은 떠오르는 해란 말이야. 그래서 힘센 후금과 갈등을 일으키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명을 모른 척 쌩깔 수도 없는 거야. 왜냐하면 외란 때 어쨌든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준 일이 있었잖아. 마음의 빚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일단 군대를 보내기로 합니다. 그런데 군대를 이끄는 강옥립이라는 장수를 따로 불러서 너무 열심히 싸우지 말라고 해. 후금의 화를 돋구지 말고 눈치껏 하라고 지시를 내려요. 그래서 강옥립은 후금과 좀 싸우다가 바로 항복을 해버립니다. 이처럼 명나라에는 군대를 보내주면서 동시에 상황을 봐서 질 것 같으면 항복을 하는 식으로 어느 누구 편도 들지 않았던 것을 중립외교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조선에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켜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조선의 신하들이 어떻게 오랑캐에게 항복을 하냐, 명나라가 우리를 도와줬는데 은혜도 모르냐 하면서 광해군의 반대파 서인들이 굉장히 비난을 했고요. 결국 서인들이 일으킨 인조반정으로 광해군은 쫓겨납니다. 그럼 인조반정을 일으켰던 서인과 인조의 대외정책은 뭐였을까? 당시 인조반정을 일으킨 이유 중 하나가 광해군이 오랑캐와 화친을 하면서 중립외교를 했기 때문이거든. 그래서 광해군을 몰아낸 거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대외정책은 당연히 중립외교하고는 정반대겠죠. 후금과 빠이빠이하고 명나라의 편에 서는 거예요. 이것을 친명배금이라고 합니다. 즉 말 그대로 친명, 명나라와 친하게 지내고 배금, 후금은 배척하겠다는 거지. 이러한 조선의 외교는 당연히 후금의 분노를 일으켰겠죠. 게다가 마침 이 시기 명나라의 모문용이라는 장수가 조선의 섬 가도에 지내면서 후금이 뺏어간 요동을 되찾기 위해 싸우고 있었어. 그리고 이때 필요한 물건들을 조선에게 요구를 했던 거야. 우리는 친명배금이니까 도와준 거예요. 당연히 후금이 볼 때는 얘는 뭐야, 우리 배척하고 명군대에 땅까지 빌려주고 도와줘? 우리랑 싸우겠다는 건가 싶은 거지. 그 결과 후금이 쳐들어오는데요. 이것이 정묘호란이었습니다. 당시 후금 군대는 의주, 안주를 넘어 평양으로 공격을 해와요. 그러자 인조는 도망갈 준비해야지. 그게 어디냐? 매번 외적이 쳐들어올 때 가는 곳, 강화도로 피신을 합니다. 왜냐면 이 강화도는 바다를 건너야 갈 수 있는 섬이니까. 후금을 세운 여진도 유목민 출신이었기 때문에 배 타고 섬에 오기 힘들다는 생각을 했거든. 게다가 강화도는 농사지을 땅이 많이 있어서 식량도 넉넉하고 피신하기가 딱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러자 후금은 당시 명나라와 전쟁 중이기 때문에 조선보다 명과의 싸움이 더 중요했어. 그리고 우리는 일단 살고 봐야 하니까 굳이 전쟁을 하고 싶지는 않았단 말이야.
결국 이 두 나라의 니즈가 맞아떨어지게 되면서 결국 후금과 화의를 하게 되고 그 결과 우리는 후금과 형제 관계를 맺게 됩니다. 후금의 동생이 되기로 한 거죠. 하지만 이후에도 우리는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여전히 지키고 있었고요. 다시 한번 병자호란이 발생합니다. 병자호란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시간이 지나 후금이 나라 이름을 청으로 바꿔 그리고 이제는 명이 아니라 자신이 황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형제가 아니라 군신 관계를 맺자고 요구를 해왔어. 청나라가 임금을 할 테니까 조선이 신하가 되라는 거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아니 뭐 그까짓 거 형제도 했는데 군신이면 어때 싶지만 당시 서인들은 이것을 인정을 안 해요. 왜냐하면 이것을 인정하면 광해군의 중립외교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 광해군이 잘못했다고 하면서 반정을 일으킨 건데 광해군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게 되면 자신들 정권의 정당성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군신관계를 거부를 합니다. 그러자 청나라가 다시 쳐들어오는데 이것이 병자호란입니다. 이번에도 당시 청나라의 군대가 이렇게 쳐들어오니까 인조는 강화도로 피난을 갈 짐을 쌉니다. 그런데 청나라는 이미 정묘호란 때 경험을 했잖아. 우리가 강화도로 갈 거라는 것을 예상을 한 거야. 그래서 우리의 생각보다 더 빨리 내려와서 강화도로 가지 못하게 길을 막아버려요. 그러자 인조는 유턴해서 결국 남한산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결과 남한산성에서 47일간 항전을 하는데요. 이때가 완전 추운 겨울이었는데 점점 배고픔과 추위 속에서 군사들은 지쳐갔습니다. 그리고 남한산성 안에서는 신하들이 이러다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 군신관계를 이제 맺자는 주화론과 절대 안 돼. 죽어도 싸우자는 주전론으로 나뉘어 대립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항복을 선택하게 되고 인조는 삼전도에 나가 3번 절하고 머리를 9번 찢는 굴욕적인 항복 의식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청나라와 군신관계를 맺어 이제 청 밑에 신하가 되어 고개를 숙이게 되는 거지. 이처럼 조선은 2번의 큰 전쟁을 겪으면서 조선 전기에 만들어진 통치체제가 변하기도 합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비변사의 강화인데요. 비변사는 원래 여진족과 왜구가 침입해 올 때 이들을 방어하기 위해 임시로 만든 기구야. 변방 지역을 준비하는 기구라는 뜻으로 주로 장군들이 모여서 군사, 국방 문제를 회의하는 곳이었어. 그런데 임진왜란이 터지자 전시 상황에서 의정부와 육조를 거치기보다는 비변사 한 곳에서 고위 관리들이 모여 한 번에 결정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비변사에서 결정하고 집행하는 게 훨씬 빠르고 효율적이어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비변사의 기능이 강해지게 되는데요. 그러자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비변사는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군사 문제뿐만 아니라 인사, 외교, 재정 문제까지 모든 일들을 다 여기서 처리해 국가 최고 기구가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의정부와 육조의 기능은 유명무실해지고 비변사라는 하나의 기구의 권력이 집중, 독점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군사제도로는 5군형 체제로 바뀌게 되는데요. 아예 군대를 전문 직업 군인들이 지키도록 하자고 해서 군인들을 모집해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군대를 안 가는 대신 돈을 내게 합니다. 그리고 지방에는 양반부터 노비까지 다 포함을 시켜서 이들이 자체적으로 그 지방을 방어하는 소국군 체제로 바꿨습니다. 다음은 조선 후기 정치 모습의 변화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선조 시기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잖아. 이후 또 여러 사건을 겪으면서 동인은 다시 북인과 남인으로 나뉩니다. 그 뒤 임진왜란이 터지는데 이때 선조를 대신해서 광해군이 전쟁을 이끌었죠. 그때 함께했던 동지들이 북인들이에요. 그래서 광해군 시기에는 북인들의 세상이었어. 그러자 소외되었던 서인이 반감을 품고 인조 반정을 일으키고요. 여기에 남인이 동조합니다. 이로 인해 북인은 완전히 몰락하게 되고 반정을 주도했던 서인과 동조했던 남인이 인조 때부터는 정치를 주도하게 됩니다.
그 뒤 인조가 죽은 후에는 둘째 아들이 효종이 되는데 어느 날 효종이 이마에 종기가 크게 난 거야. 그래서 당시 침을 잘 놓기로 소문난 어이인 신가귀를 부릅니다. 그런데 이 신가귀가 수전증이 있었어. 그래서 왕에게 침을 놓으려고 하는데 손이 막 떨리는 거야. 그래도 어쨌든 침을 놔서 종기를 터뜨렸어. 그러자 처음에는 효종이 종기가 막 터지니까 시원함을 느꼈나 봐. 가귀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하면서 굉장히 만족해했어요. 그런데 피가 안 멈춰. 계속 줄줄 흐르는 거야. 알고 봤더니 이 가귀가 수전증이 있다 보니까 이 침을 놓을 때 혈관을 잘못 건드려 버린 거야. 결국 과다출혈로 쇼크가 와가지고 돌아가십니다. 그러자 현종이 뒤를 이어 왕이 되는데 당시 문제는 효종의 새엄마 자이대비가 살아있었어요. 인조가 다 늙어서 새파랗게 어린, 심지어 자기 아들보다 어린 여자랑 재혼을 했거든. 그래서 효종이 죽었는데 엄마인 대비는 살아있었던 거야. 그러자 대비가 상복을 얼마나 입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논쟁이 발생합니다. 이때 서인은 효종은 첫째가 아니라 둘째니까 1년만 입으면 된다고 얘기한 반면에 남이는 효종이 둘째이긴 하지만 왕이 되었잖아. 왕은 신하와 다른 특별한 존재니까 3년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을 해요. 이렇게 서인과 남인의 의견이 부딪히게 되는데 이것을 예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차 예송에서는 서인의 의견이 채택이 돼요. 하지만 2차 예송 때에는 남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는데요. 하지만 이때까지는 이들이 권력을 장악했다고 해서 서로를 막 죽이고 그러는 건 아니고 공존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종의 아들인 숙종이 왕이 되면서부터는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숙종은 내가 왕이니까 내 힘이 커야 하는데 신하인 서인과 남인이 힘이 너무 세다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이들에게 너무 힘을 주면 안 되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숙종은 한 당에게 계속 힘을 몰아주지 않아 번갈아 가면서 힘을 주기 시작해요. 먼저 서인에게 힘을 다 몰아줘. 그리고 남인은 철저하게 배제. 그러다가 서인이 지나치게 힘이 커진다 싶으면 다시 확 뒤집어 엎어서 남인과 손을 잡고 서인을 몰락시키는 거야. 반 죽여놔. 그러면 이제 남인이 잘 나가겠지. 그러다 남인이 또 너무 커져. 그러면 다시 남인을 몰락시키고 서인과 손을 잡는 거예요. 이러한 형태를 환국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신하들은 이제 왕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언제 마음이 변할지 모르잖아. 왕에게 잘 보여야 하는 거야. 왕권이 좀 강화되는 측면이 있었고요. 또 이런 일이 반복되자 더 이상 공존이 되지를 않습니다. 내가 권력을 잡았을 때 상대방을 완전히 밟아두지 않으면 다시 얘가 기어올라서 날 죽이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상대의 당을 완전히 밟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하나의 당이 모든 것을 독점하기 시작하고요. 공존이 유지되었던 붕당 정치는 변질이 돼버립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서인이 승리하면서 남인은 거의 끝나게 되고 그 뒤 서인도 다시 노론과 소론으로 나뉘었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 영조 때는 변질된 붕당 정치를 해결하기 위해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정치를 하겠다면서 탕평책을 추진해요. 이를 위해 나에게 충성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자신의 이러한 탕평 정치에 지지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탕평파를 육성해 이들 위주로 정치를 해나갔고요. 또 붕당의 뿌리를 없애기 위해 지방에서 붕당 세력들이 세운 학교, 서원의 일부를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붕당이 처음 형성된 배경이 이조전랑이라는 관직 때문이었잖아. 이 관직이 권한이 너무 세다 보니까 서로 이조전랑을 하려고 붕당끼리 막 싸워. 그래서 이조전랑의 권한을 대폭 줄였습니다. 그 다음에 왕은 영조의 손자 사도세자의 아들인 정조인데요. 당시 사도세자를 죽음으로 몰았던 많은 신하들은 정조가 왕이 되는 걸 두려워했어. 왕이 된 정조가 아버지의 복수를 할 수도 있잖아. 불안한 거지. 그래서 왕이 되기 전부터 그리고 왕이 된 후에도 계속 암살 시도를 해요. 이 과정에서 수많은 암살의 위협을 뚫고 왕이 된 정조 입장에서는 살아야 하니까 왕권을 강화시키려는 노력을 합니다. 자, 먼저 정조 역시 탕평을 추진하는데 정조의 탕평은 영조보다 더 적극적인 탕평이었어.
노론, 소론, 남인 뭐 이런 당파를 가리지 않고 능력만 있으면 오케이. 붕당에 관계없이 고르게 인재를 등용했고요. 심지어 첩의 아들인 서얼들도 능력이 있으면 등용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정약용 같은 남인, 박제가 유득공, 이덕무 같은 서얼들, 이러한 똑똑한 사람들과 함께 개혁을 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왕권 강화를 위해 정치적으로 자신의 세력을 키울 필요가 있었어. 그래서 규장각을 설치합니다. 규장각은 원래 왕실 도서관인데 점차 역할이 커져서 왕의 비서 기능도 하고 경연도 하고 정책 토론도 하고 홍문관의 기능을 했던 곳이야. 그리고 이 규장각에서 관료들을 성장시켜 나갔습니다. 초계 문신제라고 해서 젊은 관료들을 계속 테스트하면서 재교육을 하는 건데 왕이 직접 채점도 하고 성적도 매기고 그래. 이를 통해 젊은 친구들을 성장시켰고 이들이 나중에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정조의 든든한 측근이 되어준 거지. 자신의 오른팔을 확실히 만드는 작업을 했습니다. 또 정조는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다고 했잖아. 즉위한 해에도 지붕을 뚫고 킬러들이 와서 죽이려고 한 적도 있어. 당연히 발을 뻗고 맘 편히 잠을 못 자죠. 그래서 그 영린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현빈이 정조로 나오는데 푸시업을 엄청 하고 그래. 실제로 이 정조가 병법이라든지 무예에도 굉장히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조는 자신을 지켜줄 군대가 필요했고요. 그래서 장용영이라는 왕의 호의를 받는 부대를 만들어 군사권도 강화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수원에 신도시를 건설해요. 화성을 짓고 여기에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도 옮겨놓고 정치, 군사, 상업적 기능을 갖춰놓고 이곳을 거점으로 삼아 새롭게 정치를 해보려고 했어. 그 결과 영조, 정조를 거치면서 사회가 안정화되어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조가 갑자기 40대 초반에 죽게 되면서 어린 11살의 나이 어린 순조가 왕이 되는데 이때부터는 왕실의 외척들, 소수의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고 왕은 힘이 하나도 없는 세도 정치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세도 정치 시기와 농민 봉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